규량의 형벌, 에덴의 잔혹한 몰락. 서울 강남의 80평대 펜트하우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체였으나 난민주에게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었다. 10년 전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유능한 카피라이터였다. 단 한 줄로 심장을 쏜다는 평을 듣던 그녀의 문장력은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 박 여사의 생선가시 바르기 지침서로 전락했다. 민주아, 생선살이 뭉개졌잖니. 내 친정에서는 어른 대접을 이렇게 가르쳤어? 하기야, 대를 이을 시줄 하나 못 내리는 주제에 이런 손끝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끝에는 항상 예리한 바늘이 달려있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10년 내내 이어진 불임의 고통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남편 진상은 늘 바깥으로 돌았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민주의 곁을 지킨 건 20년 지기 단짝 배신이었다. 민주아, 정말 너무하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너부터 챙길게. 진상 씨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시내는 늘 민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댁욕을 함께 해주었다. 민주는 그런 시내를 제 영혼의 반쪽이라 믿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을 팔아 진상의 사업 자금을 대고 민주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최고급 외제차를 선물했을 때도 시내는 우리 민주이가 통이 크네라며 부추겼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안개가 자욱했던 화요일. 민주는 진상의 코트 안감에서 명품 가방 영수증을 발견했다. 자신의 생일날 진상이 건넨 건 마트에서 급하게 산 핸드크림 세트였는데 민주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상의 태블릿 PC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너무나 허무했다. 1014. 신혜의 생일이었다. 그 안에는 민주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대화가 가득했다. 자기야, 걔는 내가 외박해도 일하느라 고생하는 줄 알아. 내일 펜션 예약했어. 나의 여신, 신혜야. 민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차를 몰았다. 경기도 외곽의 펜션. 마당에는 민주가 사준 외제차가 보란듯이 주차되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보. 마침표. 신혜는 천천히 가운을 걸치며 민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죄책감? 그런 건 없었다. 예, 민주아. 나 배신해야. 이름 따라간다고 진작 말란했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 하나 간수 못한 내 잘못이지. 내가 상갑한 돈 우리 리조트 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썼어. 진상 역시 당당했다. 민주아, 나 심자랑 제주도 가서 새로 시작할 거야. 너 같은 무미건조한 여자랑 10년 산 것도 기적이야. 이 인감도장 내가 준 거나 다름없지. 그들은 민주를 밀치고 나갔다.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10년의 헌신이 20년의 우정이 10원짜리 하나보다 가볍게 취급당했다. 민주는 눈물이 말라붙을 때까지 울다 일어섰다. 그리고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컨드 외제차의 키를 움켜쥐었다. 죽어도 너희들 망하는 건 보고 죽을 거야. 민주는 완도행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검은 바다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카피라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 인생을 훔쳐간 도둑들을 사냥하러 가는 포식자였다. 서귀포의 해안도로는 잔인하도록 아름다웠다. 며칠간 잠을 못 잔 피로와 눈물이 시야를 가린 순간 도로 위로 꿩이 튀어나왔다. 대시. 비명 같은 마찰음과 함께 차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귤 창고를 들이받았다.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민주는 간신히 차문을 열고 기어나왔다. 무릎은 깨졌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흙이 잔뜩 묻은 장화를 신은 한 남자가 귤 하나를 입에 넣으려다 멈춘 채 민주를 보고 있었다. 37살의 강태준. 부스스한 머리에 구멍난 런닝구 차림의 그는 귤 껍질을 뱉으며 입을 열었다. 아침에 내 귤나무들 집단 사망했는데 보험은 들었소. 민주는 기가 막혀 일어섰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괜찮냐고 묻는 게 예의 아닙니까? 당신 눈에는 이 귤들만 보여요. 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터어 웃었다. 예의 좋아하시네. 내 1년 농사가 저 찌그러진 쇠뭉치 밑에 깔렸는데 지금 예의 따지게 생겼나? 이거 다 상품인데 어쩔까요? 귤나무 값 몸으로 때우시든가. 그는 낡은 장화 한 켤레를 민주의 발 앞에 툭 던졌다. 오늘부터 저 귤들 다시 선별하고 창고 치우는 거 도우쇼. 아니면 경찰 부를까?
서울 번호판에 비싼 외제차라 돈은 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귤밭은 보험으로 안 돼. 일손이 귀하거든. 민주는 뒷목을 잡았다. 몸으로 때워? 당신 변태야? 내 인생도 지금 박살났다고.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변태 좋아하시네. 나 일손 부족해서 눈 뒤집힌 사람이오. 자, 이름이 뭐요? 남민주이다. 왜? 남민주. 이름은 참참한데 성깔은 서귀 포똥바람보다 더하네. 자, 짐 풀고 장화부터 신으쇼. 우리 창고 박살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테니까. 민주는 장화를 신으려다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서러움이 폭발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래주기는커녕 민주의 머리 위에 귤 하나를 툭 던졌다. 울 기운 있으면 귤이나 까먹고 이래요. 제주도 땅이 눈물 흘린다고 봐주는 줄 알아? 귤 따면 귤맛에 제주도 귤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주임 닮아서. 민주는 울다가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졌다. 이 황당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당기고 있었다. 태준의 집은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제주 농가였다. 그곳에는 태준보다 더한 기운을 내뿜는 여인이 있었다. 제주 해녀들의 대장이자 태준의 어머니인 최 여사였다. 최 여사는 마당 한가운데서 전복을 손질하다가 민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놈의 자식, 귤 따러 간 놈이 왜 이제야 기어들어오나. 옆에 그 멀대같이 큰 가시나는 누구냐. 태준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자 최 여사는 칼을 내려놓고 민주에게 다가왔다. 눈에 독이 한 바가지구먼. 남자가 버렸냐 아니면 돈이 도망갔냐. 민주가 입을 다물자 최 여사는 코방귀를 끼며 마루로 올라갔다. 됐다. 제주 바다가 원래 그런 눈물 먹고 사는 곳이니까. 태준아, 손님 밥부터 먹여라. 배가 불러야 복수든 뭐든 할 거 아니냐. 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투박한 온기에 전복죽을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10년 시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밥 먹어라는 말의 무게. 최 여사는 다음날 새벽부터 민주를 바다로 끌고 나갔다. 어머니, 저 수영 못해요. 무서워요.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너를 배신한 그녀 놈들이 더 무서운 거다. 바다는 정직해. 내가 숨을 참는 만큼만 내어주는 곳이니까. 민주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졌다. 물속에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배신해. 나쁜 놈. 죽여버릴 거야.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외침 속에 민주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나갔다. 최 여사는 물 위로 올라온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이제 정신이 좀 드냐. 복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뜨겁게 불태우되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라. 한편 귤밭에서 민주의 뒷조사를 하던 태주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서울 표준어를 쓰며 누군가와 통화했다. 나다. 중문에 새로 생긴 풀빌라 에덴 있지? 거기 오픈 파티 명단 알아봐. 그리고 사장놈들 비자금 흐름 좀 확실하게 털어두고. 당신 정말 누구야? 귤 따던 그 강태준 맞냐고. 민주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리조트 로비에서 경악했다. 눈앞의 남자는 명품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였다. 민주씨, 일단 진정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우리 계획 다 물거품 됩니다. 태주는 민주를 비상구로 이끌었다. 사실 그는 제주거상 강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형들의 경영권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귤밭에 유배온 처지였다. 하지만 민주의 사연을 접하고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판을 짰다. 속이려던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내가 재벌 아들이라고 했으면 민주씨가 내 귤밭에서 그렇게 편하게 욕을 했겠어요. 태주는 태블릿 PC를 열어 에덴의 비자금 장부를 보여주었다. 신혜와 진상이 민주의 돈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에 뇌물을 먹여 허가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거 터지는 날이 저들 재산날입니다. 일주일 뒤 에덴 오픈 파티가 감염무 도회 컨셉으로 열려요. 민주씨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악마가 되면 됩니다. 태주는 민주를 제주시의 최고급 부티크로 데려갔다. 붉은색 실크 드레스와 수억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거울 속에 비친 민주는 더 이상 글 따던 노예가 아니었다. 10년 전 어깨를 씹어먹던 카피라이터의 당당함과 배신으로 다져진 서늘한 도끼가 결합된 복수의 화신이었다. 신혜야, 진상아. 너희들의 낙원에 초대해줘서 고맙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줄게. 결전의 밤. 에덴 풀빌라는 정적의 인사들로 가득했다.
신혜는 여왕처럼 군림하며 진상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의 찬사를 만끽하고 있었다. 어머, 신혜 씨. 제주 중문에 이런 낙원을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요. 신혜가 거만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들이켜는 순간 음악이 멈췄다. 붉은 드레스의 여인이 와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나타났다. 가면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신혜는 움찔했다. 누구시죠? 초대 명단에 없으신 것 같은데. 민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가면을 천천히 벗었다. 신혜야, 이름값 제대로 하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어쩌니? 훔친 돈으로 지은 이 집, 오늘부로 압류될 것 같은데. 신혜와 진상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민주의 인감도장을 훔치던 펜션에서의 대화, 뇌물수수 장부, 그리고 민주를 비웃던 추악한 녹취록들. 이건 내 10년 헌신을 쓰레기로 만든 대가야. 민주는 진상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다. 그리고 신혜의 머리 위로 샴페인을 천천히 부었다. 너희가 앉을 자리는 빙룸이 아니라 차가운 유치장 바닥이야.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신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민주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추하게 울부짖었다. 민주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가 친구잖아. 친구? 너한테 나는 이용해 먹기 좋은 껍데기였을 뿐이지. 이제 내 진짜 이름처럼 배신의 대가를 치러봐. 복수는 끝났다. 신혜와 진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민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되찾았다. 그녀는 에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치유의 정원과 카페를 세웠다. 태주는 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리조트의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민주의 카페에서 귤을 땄다. 민주 사장님, 오늘 개업식인데 얼굴에 밀가루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래서 사장님 없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태주는 민주의 코끝에 묻은 가루를 닦아주며 귤나무 가지로 직접 깎은 반지를 건넸다. 나랑 평생이 귤밭에서 티격태격하며 늙어가지 않을래요? 일당은 뽀뽀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는 활짝 웃으며 태준의 품에 안겼다. 마당에서는 최 여사가 해녀들을 이끌고 와서 전복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가시나야, 이제 나쁜 기운 다 나갔다. 오늘부터 내 세상이다. 서귀포의 노을이 귤밭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낙원은 화려한 건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정직한 흙을 받고 웃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